307페이지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맨 밑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인데 인적사항은 신분증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소를 적을 때 인적사항 중에서 주소를 적을 때는 우리 계약서에는 보면 308페이지 양가로 2번 물건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의 표시는 여러분들 혹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적어 보셨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건의 표시는 메뉴에 보면 집원주소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맨 밑에 보면은 도로명 주소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주소를 2번 적어야 돼요. 현업에서 지금 계약서에 물건의 표시에는 번지수까지 적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에는 도로명 주소를 적는다고요. 요즘은 주의해야 될 게 현업에 가면 만약에 주소, 이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면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는 주소 다시 적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터넷으로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데 주소 변환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기 인터넷에 안 나오는 거는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고 동사무소에서. 그럼 다시 적으라고 하면은 다시 적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다 집에 가고 없잖아요. 도장이 없잖아요. 다시 도장 받으려고 오라고 하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 잘 주겠냐고요. 뭐 하는 게 제대로 뭐 있냐.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짜증내거든요. 안 그래도 중개보수 뭔가 좀 깎으려고 하는데 그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그런 거 하나 걸리면 돈 잘 안 줘요. 안 주면 받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정확하게 주소 정확하게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일입니다. 계약 날짜. 계약 날짜는 뭐 크게 분쟁이 생기진 않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 숫자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37번 암기 프린터 37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7번.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총거래금액을 명확하게 하고 총면적에 대한 거래가격과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을 함께 표시하여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판례는 1제곱미터당 1평당 얼마,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100만원 100제곱미터 1억 이렇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시험에 그렇게 출제됐다고 단위면적당 금액을 기재하면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된다. 시험에 X였어요. 즉 1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량을 해보니까 95제곱미터 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필지 매매면. 대부분 판사들은 필지 매매로 인정해요. 한 필지 전체를 보고 산다. 필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그게 필지죠?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103번지 하면 103번지 그 면적이 한 필지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1제곱미터당 얼마, 100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적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요구하면 개업공개사는 중립적 위치에서 해야 돼요. 예,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정감 청구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그럼 중요한 면적이 늘어나면 더 내고 줄어들면 그렇게 해야 공정하잖아요. 한 사람 편드니까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중개하면 양쪽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단위면적당 적어가지고 나중에 뭐 가만히 의뢰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면적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이런 거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필지 매매로 인정된다고 대부분. 판사들도 물어봐요. 그 단위면적당 금액을 적었다고 해도
그 가보고 샀냐 안 가보고 샀냐 딱 물어요. 가봤습니다. 이러면 가가지고 눈 뜨고 있었냐 감고 있었냐 물어요. 눈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도 질문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그럼 다 보고 산 거 아니냐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감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필지 매매로 인정된다고요. 명확하게 그 지금 우리 309페이지 필지 매매 수량을 제정한 매매가 있는데 확실하게 수량을 제정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면적이 부족하거나 늘어나면 정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확실해요. 그렇게 적지 않는 한 대부분은 필지 매매로 인정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금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50%를 지급하면 판례는 10%는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 1억짜리를 5천만 원 계약금 걸었다면 계약금만 그런 상태라도 계약을 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만 계약금으로 보는 게 관행이고 그게 판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또 시험에 그런 것도 출제되긴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나누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 부분 없죠. 일시불로 따지고 사도 되죠. 그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현업에서 거래하는 걸 보면 주로 매매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임대차인 경우는 계약금 걸고 바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현업에서는. 근데 가급적이면 사실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적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 지급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면 그냥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2천만 원 걸면 계약금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중도금 지급된 거예요. 계약금만 지급해도. 계약 깰 수가 없죠. 계약이 깨지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기 쉽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계약 깨져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의하니까 뭐 계약 깨져도 받을 수 있고 몰래 개업공개사 몰래 거래 당사자들끼리 해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개업공개사가 기여를 했다면 계약 성립에. 근데 현실적으로 기여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거래 당사자들끼리 몰래 했다는 걸 발견하기도 쉽지 않죠. 몇 달 지나서 알게 되고 이렇게 돼요.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약 깨지면 받기가 어렵다. 중개보수. 그래서 안 깨지도록 가급적 해야 된다. 그러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성격은 정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해약금이 있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은.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경우. 그러면 매매 대금이 10억입니다. 근데 계약금 1억이라고 적고요. 얼마 전에 지금 서울의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약금 1억을 적었는데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지금 1억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도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은 내일 아침에 통장에 입금시켜 주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썼어요. 계약금은 1억으로 하고. 근데 이제 팔고 나면 또 왠지 항상 그렇거든요. 팔면 싸게 판 것 같고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고 그렇죠.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이제 또 여러 세 군데 내놨었어요. 부동산 이걸. 그래 놓고 자기 내놓은데 이거 10억에 팔았다 하니까 그 개업공개사가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업에 있을 때. 그러면 저 같으면 잘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억울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내가 중개보수를 못 받으니까 잘 파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옆에 개업공개사가 쏘가네. 내가 했으면 11억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한 군데 더 물어본 거예요. 세 군데 내놓은 데 가서 다른 데 물어보니까 옆에 11억 받아준다는데 너는 얼마쯤 받아줄 수 있냐 물으니까 나는 12억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계약금 글은 받았는데 이렇게 얼마 받았는데 1,000만 원 받았다. 계약서에 쓰기는 1억이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그럼 1,000만 원 받은 돈에서 1,000만 원 더 못해서 2,000만 원 물어주고 차라리 1,000만 원 손해보더라도 12억 받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행에 통장 폐쇄시켰어요. 통장 입금돼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9천만 원 입금시키면 1억에 대해서 배액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 못하게 통장 폐쇄시켜버리고 매수인한테 개업공개사한테 해제 통보를 했다고요.
근데 매수인이 나는 1천만 원 받고는 계약 못 깨겠다. 1억 1천만 원 돌려달라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 그럼 2억 돌려줘야 돼. 계약 깨려면 1억 1천만 원 돌려줘야 돼. 아니면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답이 뭐냐고요? 2억? 네, 판례는 아예 변호사가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가 1억 1천만 원 달라고 소송했어요. 계약금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럼 해약금이 만약에 우리가 받은 100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계약금을 1억 받았을 때 1억 더 더해가지고 2억을 돌려주잖아요. 그럼 해약금이 2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약금은 1억이라고요. 계약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요. 나머지 1억은 받은 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억 1천만 원 돌려줘야 돼. 이건 받은 거 1천만 원 돌려주고 해약금은 1억 해서 1억 1천을 돌려줘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기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한 8,700만 원 정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면 소송하면 소송비만큼은 빼줘요. 항상 100% 다 돌려주라고 하진 않아요. 변호사비 주고 나면 뭐 그냥 1억 1천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8,700 돌려줬으니까.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은 금액만 그게 해약금이라고. 적은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요. 판사가 법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쉽게 깨버리면 계약 안전성이 위협받는다.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산 사람도 지금 다른 거 자기 집 팔고 이거 산다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계약이 쉽게 깨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물건 인도 일시입니다. 물건 인도 일시는 우린 잔금 날짜에 보통 인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시에 이걸 항상 열흘 전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돼. 11시 지금 뭐 예를 들면 30날 11시에 이사하시는 거 지금 잘 준비되고 계시죠? 이삿짐 차는 구해 놓으셨죠? 이런 걸 문자로 물음표를 해가지고 보내야 돼. 그럼 상대방이 답을 예, 다 준비 다 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돼. 한 열흘 전에는.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게 이삿짐 구하려고 하니까 이사하기 좋은 날 차 못 구하겠더라고. 전부 다 차 찼다고 하면 안 그러면 막 급하게 하려면 돈 엄청나게 2배로 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는 최소한 저는 그리고 이사 토요일 해요, 일요일 해요, 아니면 평일날 해요. 요즘 이사를 주로 무슨 요일날 해요? 평일날 하죠. 토요일, 일요일날 안 하죠, 요즘은. 옛날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날 했어요, 이사를. 평일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평일날 해요. 거의 90% 이상이. 왜? 금액이 커지니까 1억 다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는 일요일날 이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일산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일요일날 했어요. 그럼 제가 일요일날 전세 살다가 이사를 하니까 주인이 돈 내달라고 하니까 내일 줄게. 일단 가라 이러더라고. 오늘 은행 문을 안 열어서 못 구하게 없어서 안 주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뭔데 묻더라고. 지금 풀어 뭐 돈 안 주면 안 나겠다. 다시 이삿짐 부르면 그때는 이사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주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1억 단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거의 다 평일날 한다고. 은행 문 열었을 때. 그리고 또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 평일날 해야 되죠. 매매는 바로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 그날 잔금 치르면 등기 서류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평일날 이사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거 안 적으면 나중에 저도 11시에 이사한다고 했는데 세대 처음 이사하는 분, 11시 시각까지 중요해요. 이게 11시 이사 시각 11시입니다 하면 11시에 뭐 짐 다 싸가지고 11시에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돈 주고 받고 이게 11시라는 뜻이에요. 동시행하는 시간이. 근데 11시에 차를 11시에 불렀더라고. 이삿짐 차를. 그러고 나니까 오후 짐 다 싸고 나가려니까 오후 3시가 넘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른 데 이사할 때도 없으면서 거짓말 시키는지 어쩐지 몰라도 다른 데 오후에 이사 하나 하기로 했는데 너 때문에 이사 못했다. 대기료 달라더라고. 대기료. 몇십만 원. 그 누가 부담하는지 논란 애디가 있죠. 의뢰인하고 뭐 싸우고 막 개업공개에서 싸우고 욕하고. 근데 저는 욕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물어내고 말았어요. 부동산 잘하려면 욕도 잘해야 돼. 욕했다가 금방 2년 전에 했다가 또 돌아서서 언니 하고 이렇게 그
금방 이렇게 돌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웃기더라고. 막 금방 욕하다가 또 좀 생각, 언니 물건 있어요 하더라고. 금방 한 10분 전에 쌓아놓고. 예, 그런 거 잘 하려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물건의 인도일시 이런 게 실제 현업에서는 중요하다. 이거 시간 미리 짐 다 빼는 시간 11시니까 차는 한 6시나 불러야 됩니다. 짐이 많으면 5시에 불러야 됩니다. 이런 거 말을 해야 된다고요. 권리 이전 내용 양가로 6번. 건조당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다 말소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건조당이 문제가 되긴 하네. 은행 융자. 이 융자를 인수조건부로 하느냐 말소 조건부로 하느냐 이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인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로 대출 받는 게 좋아요?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 매수처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좋겠냐고요? 인수하면 안 좋아요. 매수처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새로 대출 받으면 0.3% 커미션 받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새로 대출 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매수 측에서 보면. 저도 20억짜리를 중개받는데 대출이 15억이 돼 있어요. 7년 대출했다더라고요. 이걸 매수인은 나는 말소 조건부로 다 대출 다 갖고 새로 내가 아는 데서 싸게 받겠다 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 매도인은 이거 인수 안 하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답답하니까 그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개업공개사 그럼 내가 그 중개보수에서 이자 보태줄게. 이렇게 중개보수가 이게 뭐 한 3천만 원 이 정도 준다고 1,000만 원 보태줄게. 3천만 원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약한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협상에서도 급한 사람이 항상 손해보거든요. 협상을 하면 그 벼랑 끝 전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협상하는 게. 그러고도 매수인 매도인은 서로 안 판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끼리 하면 계약 깨져요. 그 중간에서 이제 개업공개사가 완충 역할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사실은. 뭐 계약서 쓰는 거야. 우리 지금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계약서 써요. 협상하는 게 문제라고. 딱 1억에 팔겠다 하면 1억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뭐 얼마만 좀 깎아달라, 1,000만 원만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난 깎아면 안 하겠다. 또 매도인은 뭐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그럼 내가 중개보수는 안 받을게. 막 예를 들면 급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권리 이전 내용 융자 이거 인수조건부로 할 건지 말소조건부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미리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기재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건, 기한은 개업공개사가 말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개업공개사는 조건을 안 붙이는 게 좋다 이러면 X가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건이 있으면 명확하게 뭐 적는 게 좋겠지만 현업에서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계약이 안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깨려고 생각했는데 개업공개사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바로 뭐 기분 나빠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가로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있는데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옛날에 없다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8번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별표에 넣고요. 8번. 왜 계약서에 기재하냐 하면은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보수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영수증을.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 기타 그 밖의 약정이 있으면 적으면 됩니다. 담보책임 매도인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약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권리를 스스로 제3자에게 설정 양도한 경우에는
담보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팔아놓고 또 은행에 대출을 해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거 민법에서는 6개월 안에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잔금 치르고 나서 6개월 안에도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현업에서 제가 중개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이게 다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가보고 사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이. 근데 다가구면 가구 수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가구가, 현실적으로는 다가구가 막 불법으로 대수선해가지고 방 수를 늘려가지고 20개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개 방을 다 보고 살 수가 없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주인이 비상키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키는 있죠, 하나 다 가지고. 근데 또 안 보이죠. 주인이 안 보여주더라고, 매도인이. 그걸 뭐 법적으로는 안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냥 남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못 보여준다, 이렇게 하니까 못 봤어요. 못 보고 나중에 뭐 비가 샌다, 막 이런 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세입자. 그러니까 연락처하고 다 달라고 해야 돼, 인적사항. 계약하기 전에, 그 인적사항, 개업공개사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내가 매수처 개업공개사 하면 매수인한테 미리 말해 놓으라고. 이거는 주인한테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다 달라. 확인해 보겠다. 그것도 확인 못하게 하면 계약 안 해야 되죠. 그 확인해보고 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최소한 전화라도 해서. 보기는 동시에 다 볼 수가 없더라고. 모든 방을 다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계약하고 나니까 뭐 전기도 아마 깨졌다, 그런 거를 뭐 돈 몇 푼 안 되니까 해주면 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빗물이 새고 계속 샌다 이러면 그런 건 문제가 되죠. 이론적으로는 하자담보 책임을 6개월 안에 물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죠. 계약 잔금 치르고 나버리면 매도인은 이제 뭐 나몰라라 해버려요. 그럼 소송하면 피곤하니까 미리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4번 312페이지.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균분이 있고 각각이 있는데, 각각 우리 포상금 매매 비용, 포상금 2인 이상이 동시에, 2명 이상이 동시에 포상금 신청하면, 동시에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해요. 포상금이 50만 원이잖아요. 2명 데리고 오면은 25만 원씩 주는 거지,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각각 준다고 하면 100명 데리고 오면 되겠죠, 동시에. 균등하게 배분. 매매 비용도 감정평가 비용이나 청량 비용이 들어갔다면 균등하게 100만 원 들어갔으면 50만 원, 매도인 50만 원, 매수인 50만 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현업에서는 매도인이 잘 안 내려고 그래. 청량해보자, 면적이 확실히 맞는지 이러면, 매수인이 해보자고 하면 매도인이 네 돈 들어가서 해보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특이하게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중개보수는 각각 부담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중개보수를 각각 내고 있잖아요, 관행이. 미국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관행이, 미국의 맨하튼, 뉴욕 맨하튼에도 보니까 복덕방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 그 코리안타운에 가면 복덕방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복덕방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복덕방이라고 적어놨더라고. 그 물어보니까 한 사람만, 매도인만 내는 게 거의 관행이래요, 미국에는. 그 미국에는 그 대신에 50개 주가 다 다른데 보통 중개보수가 4%에서 8% 정도 돼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2명이면 나눈달리기 공동중개를 하면 매도측한테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각각 부담합니다, 각각. 미국수도 각각 받아도 돼요. 법적으로 한쪽에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관행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관행이.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맨 밑에 계약서 서명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314페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지금 24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죠.
지금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내야 돼요, 시험에. 근데도 내고 있다. 왜 안 내야 되는지 좀 이따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7번에 동그라미 3번. 37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즉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된다. 안 하면 3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반 시 제재는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가 되렵니다.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가 되려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등록세 취득세가 통폐합돼서 지금은 취득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등록세분 5배라는 이야기죠.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이 만약 4%면 4% 빼기 1000분의 40이잖아요. 빼기 1000분의 20 하면 2%의 5배가 되겠죠. 양가로 2번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 금지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은 31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반 시 제재인데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면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 중간 생략 등기도 효력은 있죠. 유효합니다. 단지 처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 있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양가로 3번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를 들면 자식한테 증여해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매매한 것처럼 가짜로 적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허위로 등기 원인을 기재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통 그래서 자식한테 편법으로 물려주는 게 부담부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부담부증여. 현실적으로 보면 즉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10억짜리인데도 대출을 뭐 예를 들면 8억 받아가지고 2억만 자식한테 물려준 걸로 해가지고 대출 이자는 부모가 갚아주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죠. 원래는 대출 이자 갚아줘도 그거는 그 자체도 또 승리이긴 한데 생활비를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생활비 주는 거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더라고. 실제로는 자식이 번 거 생활비 다 써놓고도 자식이 번 돈 가지고 전부 대출 이자 갚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세금을 줄이려면. 교육비 이런 거 우리 인사청문회 하는데 뭐 외국 유학 보내가지고 교육비 몇 억씩 보냈다 해도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은 60개월 동안 생활비 70억 썼다고 했어요. 생활비 쓴 거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70억이면 한 달에 1억 넘게 썼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넌 쓸 수 있겠냐니까 갖다만 줘봐라. 내가 얼마든지 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연속 못 쓰면 가만 안 둔다 해도 쓰겠냐 해도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매달 1억 이상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 금인신청입니다. 계약서 금인신청 양가로 4번 맨 밑에 보면 이게 금인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금인이라고 해요. 금인.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검사 받았고 도장을 찍어서 이걸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315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금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물론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임 사실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권한을 위임했으면.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금인받는다고 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이것도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판결서도 물론 금인받아야 돼.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것도 금인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중개와 친하지 않죠. 이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매매인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간주한다,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같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매매도 실거래가액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금인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거는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거는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 중개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교환 중개는 거의 안 한다고. 교환 가치가 있으면 팔고 새로 사지 교환은 잘 안 하거든요. 저도 교환해달라고 의뢰는 온 게 있어서 뭘 교환하자고 보니까 DMZ 안에 있는 땅하고 저 남대문 포장마차 권리금하고 교환하자더라고. 그 당시 권리금, 이게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이야. 그러면 그 권리금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는.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인데 그거 지금 도로가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교환했다가 둘 다 요거 먹겠죠. 그것도 그냥 막 교환하면 또 사고가 덜 나는데 항상 보충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걸 뭐 5천만 원, 권리금을 1억,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MZ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더 줘야 돼. 권리금 돈은 떼돈번다 5천만 원 더 주게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하고 이 사람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업에서.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겠죠. 포장마차 철거당하고 이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이나 줬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현업에서 여러분들 나가면 교환 중개는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사고 난다고 나중에 뒤에 말썽이 생겨요. 교환 중개를 해주고 나면.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아까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현업에서 거의 금인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 이제 그 금인신청서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 315페이지 맨 밑에 했잖아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그게 미음의 개업공개사항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316페이지 동그라미 3번 금인신청서 제출, 계약서 원본과 사본 두 통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1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금인 절차 동그라미 4번에 기억해 보면 개업공개사도 신청할 수는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금인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필요적으로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 계약당사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험에 의뢰인, 매수인, 매도인이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하면 X라고요. 중개 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됐을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지만 계약서 금인은 개업공개사가 있어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무사한테 부탁하세요.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소 가니까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법무사들은 이 금인계약서 받는데 돈 받더라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개업공개사는 돈 못 받죠. 현실적으로. 금인을 받아주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한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장 등의 표시, 디귿. 제가 금인을 받아봤는데 이게 금인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인 받는 게 거의 없어졌죠. 저는
6년 되기 전에 2005년 그 전에 제가 거래하면서 금인받아 봤어요. 분양권을 금인받아 봤는데 금인받으러 가니까 이 계약서에다가 스탬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금인 이렇게 돼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파주시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스탬프 도장. 이게 금인 받는 거예요. 동그라미 리얼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한 분은 보관하고, 그 다음 미음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1개의 시군구에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인을 한 시장 등은 각 부동산 소재의 관을 세무서장에게 계약서 또는 판결서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B업에 금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한 때에는 등기소장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금인받으러 가는 게 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걸 보면 보통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세부를 작성합니다. 세부 이상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면 금인받으러 가는 계약서를 또 3장을 보통은 법무사들이 따로 적습니다. 옛날에 관행을 보면. 왜 따로 적느냐 하면 만약에 이거 3억에 거래를 했으면 실거래 가격을 금인계약서에는 3억이라고 안 적고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큼 낮춰가지고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 인사청문회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때는 이거 다운계약서 안 적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2005년까지는. 왜냐하면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취득세 신고가액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적으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세 시가 표준액 맞춰가지고 그냥 적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저는 제가 분양권을 금인받아 봤다고 했는데 분양권은 다운계약서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양권은 적을 수가 없어.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다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국수공판장, 국외공판법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 있죠. 국수공판장이라고 해요? 국외공판법이라고 해요? 세법에서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뭐라고 하냐고.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국수공판장, 공매, 외국으로부터 수입, 국가로부터 공매가 아니고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이거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내는 거잖아요.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았으면 검증받은 가격대로 세금 낸다 이런 말이 있죠. 세법에. 그래서 이거는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양권은 그래서 다운계약서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 장을 그냥 가져가니까 거기서 자기가 복사하더라고요. 한 장 가져가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3장 가져가도 되고. 그러면 한 장은 계약서 원본은 도장 찍어서 주더라고. 이제 금인 도장 찍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 찍어주면 이걸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여기다가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이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근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 파주시에도 있고 양주시에도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에다 다 적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주시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양주시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원래 부본을 2부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그럼 한 통 남는 거 이거는 만약에 파주시에다가 금인 신청했다면 양주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4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이게 별로 현업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출제인들이 트렌드를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출제하고는 있습니다. 금인계약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317
7페이지부터 이제 끝까지 진도 나가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까요? 오늘 내드린 문제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번. 아까 책에서 우리 봤던 내용 중에서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한다고 했죠. 매장은 4, 5, 30일 이내 신고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화장을 한 자가 아니라 화장하고자 하는 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2번 문제, 우리 교과서에 오타로 돼 있었죠? 가족 개인자 연장지는 작년이 아니구나. 2016년 8월 30일 날 개정이 됐다고 했죠?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로 바뀌었어요. 2016년 8월 30일부로. 그래서 지금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개인 자연장지는 4, 5, 30일 이내 신고. 2번 그 해설해 보니까 바뀐 날짜 나와 있죠?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잖아요. 3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4번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다 말했습니다. 5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고 아까 15제곱미터라고 했죠?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인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옛날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에 30년, 한 번 연장해서 30년, 최장 60년만 가능합니다. 매장 기간이.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고 처벌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옮길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1년에 2번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계속 부과하는데 아직 이행강제금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이게 1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요. 2년 6개월 X로. 6번 오고요. 7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 묘지는 4, 5,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죠? (7번) 오고요. 8번이 시험에 출제는 안 됐는데 개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200m 이상만 떨어지면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지면 됩니다. 9번에 개인 가족 묘지가 아닌 종중, 문중 묘지는 도로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8번, 9번 다. 아직 8번, 9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다만 개정됐다. 이게 최근에. 10번 아직 공부 안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학원들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빼고는 다 이번 주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진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다 같이 다른 학원하고 다 같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답은 X입니다. 이게 10번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인데 지금 권리금이 보호되잖아요. 권리금. 그럼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권리금 내줘야 돼요? 안 내줘도 돼요? 만약에 장사하고 나가는 세입자한테 안 내줘야 된다고요? 주인이? 주인이 내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내주는 게 아니고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회수 기회만 주는 거예요. 기회.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받아가는 걸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업에서는 이게 2015년 5월 달에 이게 법에 명시됐는데 오히려
법에 명문화되고 나서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받아 나오는 게 더 힘들대, 옛날보다. 옛날에는 암암리에 그냥 세입자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주인이 방해하면, 못 받아가게 하면 거의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3개월 동안만 기회를 주는데 한 명 세입자 데리고 왔는데 이 3개월 만에 상가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요. 현업에 있어 보면. 주택이야 이게 손님이 많지만 상가는 장사할 사람이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명 어렵게 구해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월세 안 낼 것 같아.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아. 다른 사람 데리고 와봐라. 이래버리면 다 지나가 버린다고, 3개월.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많거든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생각이에요, 생각. 슬쩍슬쩍 모르잖아요. 옷 입은 것만 보고. 그래서 사실상 회수 권리금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현업에서는. 어쨌든 이 3개월 동안 기회만 주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만.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0번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11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12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X입니다. 11, 12번은. 그 다음에 1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례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X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매 교환 증여가 있으면 이 매매 교환, 매매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외국인이라도 만약에 매매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안에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 또 한 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 매매도 당연히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교환이나 증여는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특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매매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한번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다 이 뜻이라고요. 처음 한 번은 해야 돼요. 매매라도. 14번부터 20번까지 다 작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면 6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을 원유로 취득한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군문자야,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에서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15번. 16번은 계속 보유 신고는 60일이 아니고 6월입니다. 6월. 16번 X입니다. 그래서 박세리 양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외국인으로 바뀐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일본에서 60대, 오늘입니까? 어젠가 나왔던데 60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피살됐다 나왔죠.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영주권밖에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1동포는 무조건 일본 쪽에서 보면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 쪽에서 보면 외국인이 아닙니다. 제1동포는. 일본은 영주권만 있고 시민권이 없다고요? 시민권을 취득해야 외국인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피살냈다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에. 일본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던데 60대. 그 외국인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7번 우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 3분의 1에 나와 있죠.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전부 2분의 1입니다. 56번 암기사항에 있고요. 그래서 오고 18번 이거 안 배운 건데 18, 19 안 배웠지만 또 뭐 일단 풀겠습니다.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19번에 경매에는 매각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세 가지 맞습니다. 20번 이게 2018년 1월 26일 날 바뀌었어요. 옛날에 100분 후 9 상가 9% 1년에 올릴 수 있던 게 이제 5%로 바뀌었죠? 100분 5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26일부로 20번. 21번도 2018년 1월 26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받는 게 서울에서 6억, 과밀억제권역 5억, 6억이 아니고 6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5억, 그 다음에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은 2억 7천, 601은 5, 3구는 27 이렇게 합리한다고 했죠. 서울은 6억 1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억인데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다 했죠. 그 다음에 광역시가 3억 9천인데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신설된 게 파주시, 화성시, 세종시 3개가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터 1월 26일부터 기타 지역 광역시에 있는 옹진군, 강화군도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이게 바뀌었다고요. 이 숫자가 2018년 1월 26일부로 개정됐다. 그래서 5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